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테러 제보로 경호 비상입니다. 저격을 막겠다며 풍선도 띄웠는데 트럼프식 사면 방탄 유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국민 고통에 죄송하다며 첫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건 사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배우자도 첫 공개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가수 남진 씨의 이름이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이른바 식당 예약 보이스피싱 범죄. 처음도 아니고요. 피해자도 다수라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연예계 소식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오늘 증인도 국회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 직접 지시한 거 맞으십니까? 수방사 특전사군인들 증인했는데 증인 수서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영남에 있는 의원이 대선 후보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엄해제 의결 뒤에 두세 번씩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가슴을 뜨겁게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이름은 윤석열입니다. 저희는 윤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드리고자 모인 팬 모임입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나가다가 그것이 보셨으면 좋겠고 정치권 소식은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 소식을 짚어보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재판 만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포토라인까지 만들어졌고 전날 SNS에 간단한 메시지도 남겼던 만큼 또 이제 뭔가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일단 묵묵부답이었어요. 정광재 대변인.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없을 경우에 저렇게 현장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예. 않느냐를 두고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 우리 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저 장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발언을 아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영상에서도 나왔던 일부 지지자들이 윤어게인 팻말 이런 것들 몰래 숨겨서 반입을 했고 자리에 또 조금 있었는데 이쪽으로 한번 눈길을 준 것 말고는 취재진 질문에도 이제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또 일부 취재진은 경호처 소속 경호관이 팔을 좀 강하게 잡아 끌었다 이런 현장 이야기도 좀 들려오면서 과잉 경호 이야기도 논란을 좀 빚고 있어요. 과잉 경호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일부러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저는 생각해서 네. 과거에 이틀막 또 틀막 삼틀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멀쩡히 있던 청와대에서 영상까지 나왔을 때 왜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도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못 가서 그만뒀죠. 네. 마찬가지로 기자들은요. 1호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의 질문은 국민들이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도 국민들의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저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경호원이 기자를 이렇게 팔로 막 땡기면서 제지하는 모습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논란을 빚었던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밖뿐만 아니라
법정 안에서도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의 재판과 다르게 별다른 발언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언론에서 집중 조명이 된 건 바로 증인신문 부분이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이진우 전 사령관의 부관이죠. 오상배 대위가 출석을 해서 관련 증언들을 좀 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과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에서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뭐 4명이 1명을 들쳐업고 나오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이 됐을 때는 2번, 3번 또 계엄하면 된다. 이 같은 발언을 좀 작심하고 증언을 한 것 같아요. 정관일 대변인. 뭐 오상배 부관이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죠. 예. 저는 증언의 이 진실성과 관련해서는 이 오 부관이 뭐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는 누가 사실에 관계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 어차피 이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전원 증인 같은 경우엔 그 네. 법정에서 쉽게 인용되긴 어렵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검찰 조서는 또 채택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 재판의 정황만 놓고 본다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네. 여러 그 나오는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한 사람이 하는 얘기와 다수가 하는 얘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다수가 하는 얘기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는 주장 이 부분이 얼마나 재판관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네. 비화폰의 발신인 대통령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기를 넘겨준 다음에 전해 들었다는 내용인데 네. 이게 뭐 스피커폰을 켜놓고 이제 들으라고 한 내용은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뭐 청력이 뭐 일반인보다 좋은 건가 혹은 또 기억에 왜곡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진술의 신빙성 논란 쪽으로 좀 네. 윤 전 대통령은 반박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추측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사령관의 차 안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안. 예. 그리고 사령관 옆에 부관이 앉아 있는 건데 그때가 이제 뭐 환한 대낮이 아니라 저녁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용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우리 앵커님도 가끔 옆자리에 있는 통화 내용이 너무 조용하면 들릴 때가 있을 거 생각보다 아닙니까? 잘 들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오상배 부관 말고도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라든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그리고 김현태 전 특전단장의 뉴 707 텔레방에서도 네.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에 이어진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무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오 부관의 증언 하나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구나라고 재판부가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 부관 말고도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그야말로 거짓을 고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저 신빙성이 떨어진다. 청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황에 대한 의심이니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눈을 좀 감고 있다가 휴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눈을 좀 질끈 감고 있다가 변호인들에게 말이 되냐라고 좀 불평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앞으로 비상계엄 당시에 군 지휘부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증언으로 불려 나올 텐데 이 같은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이어질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3번째 공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이 소식을 다뤘는데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제 내일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 여사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겠다라고 전해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측면도 김건희 여사의 선택 범위를 좀 좁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재판까지 다 연기됐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내일 참석하는 게 어렵다고 했으니까 검찰에서도 무리하게 김건희 여사를 데려오거나 구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김건희 여사도 대선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법 앞에 누구든
특혜를 누릴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충분히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연히 뭐 조사 거부 의사는 아니니까 응하지 않는다면 뭐 날짜를 다시 정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뭐 이제 체포영장 발부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이른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이고 여기에 더해서 고가의 장신구 등 청탁금지법 관련 의혹 수사가 또 이뤄질지가 관심사인데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2차 공판도 있었습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뭐 목걸이라든지 관봉권의 출처 등등의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 여사 소환이 이뤄질지가 관심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권력이 아무리 그래도 10년 못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10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건데 네. 참 이런 검찰의 칼끝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현재 권력자로 살아있는 권력으로 있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못했습니다. 출장 조사라고 했죠. 핸드폰 네. 맡겨놓고. 그런데 이제는 칼끝이 갑자기 예리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다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도 있지만 이 검진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정 사업과 로비와 관련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공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든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예. 저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연인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권력은 생각하지 말고 전혀 개의치 말고 이름 석자 지우고 저는 그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저는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결과 속에서 혐의가 있다고 하면 검찰도 기소를 하고 또 재판 가서 예. 저는 김건희 여사도 소명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일이 남았는데요. 후보들은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의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 집결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고향이 안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략으로 오늘 선거라는 건가요? 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좀 슬픈 얘기지만 영남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텃밭, 호남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각자 결집이 됩니다. 그런데 호남의 인구수가 영남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격차를 수도권에서 만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에서 승리를 해야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이제는 영남에서도 한 표를 가져오면 사실상 2표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 TK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지금까지 영남에서 30% 이상의 득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자강이 충분히 되어 있고 국민의힘이 조금 비교적 조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TK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표를 더 가져오면 저희가 충분히 대선을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 하에서 저희가 TK 지역을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집토끼 말고 산토끼 잡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들어갔습니다.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인데요. 집중 유세를 벌이는 네. 건가요? 뭐 어느 전쟁이든 선거든 본진을 가장 강화한 후에 적진에 가서 싸우는 게 병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당의 후보 결정이 민주당보다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우리 전통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네. 강성필 의원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정당이 사실 이념 정당이라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슬픈 단면이기도 한데 여전히 지역 정당의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영남에선 국민의힘, 호남에선 뭐 민주당, 또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했는데 수도권에선 호남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본인들에 대한 전통 지지층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도 대구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부쩍 경호에 신경을 썼습니다. 방탄복뿐 아니라 지지자들은 저격을 맞겠다면서 풍선도 이렇게 띄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심한 갈등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 슬픈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가지고 테러를 할 수 있다라는 제보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말 테러 제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테러 제보는요, 과거부터 양당 대표실로는 항상 많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많은 거죠. 근데 많은 제보들 중에서 현재 7건에 있어서는 경찰이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뭐 경호팀 내에 첩자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맞는 얘기인가요? 생각했을 때는 네. 이 첩자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데서 이게 비롯된 거냐면 사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주변에 HID 전 요원이 좀 흥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해버리겠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신상과 전화번호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HID라는 것은 우리가 일명 스탠딩 오더라고 해가지고 한 번 명령을 받으면 이 명령권자가 이걸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계속 실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의 경호팀의 그 사람들을 보면 과거 경력이 뭐 HID가 있을 수 있고 여러 특수부대 경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한번 재검증을 하자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딱 첩자가 있다. 네. 이거 안 된다. 이런 지금 것은 좀 아닌 화면 걸로. 보시면은 망원경도 저렇게 등장을 했고요. 반사판도 있다 그러고요. 거울 여러 가지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4단 방탄유리 도입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격총 얘기도 제보가 있고 저도 저격총 제보 받은 게 있거든요. 러시아제다 뭐 한 대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권총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아까 그 권총 저거는 위에 조준경인데요. 네. 그 조준경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쏘기 쉽게 훈련을 많이 안 해도 바로바로 그 타겟을 겨냥하기 쉽게. 거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그 방탄유리가 만약에 우리 업체가 만든 거라면 그 경호처의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혹은 2조 대행의 권한 대행의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사버리면 안 됩니까? 뭐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염려돼요.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 유튜브 방송이었는데요. 보니까 4단 방탄유리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단에서 연설을 네. 할 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보통의 우리가 공식 선거 운동 전에는 주로 이제 청중들과 대면을 해서 악수를 하는 형식이지만 네. 이제 공식 지금 선거 이거 운동이 되면 보이는 거네요. 네네. 트럼프식 4단 맞습니다. 방탄유리.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네. 저렇게 1인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완전히 후보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제보에 따르면 2km 거리에서도 저격을 할 수 있는 저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또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걱정되는 것이고 사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사실 아베 총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는 조금 이재명 후보의 신변보호에 조금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런 방탄유리를 하려면 다른 후보들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갈등의 단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러한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세력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선 과정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정적에 대한 숙청, 또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때서부터 5년 길다, 탄핵에 앞장서겠다라는 식으로 갈등을 조장했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 사회 갈등이 증폭됐다는 말씀과 함께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인데 그럼 그 경우는 경우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 사실을 부풀려 갖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게 하는 행동이 있어서는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에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경호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를 강화하면서 일부 기자들 가방을 수색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래서 과잉 경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때 기자들의 질문을 막고 기자들을 팔을 쳤다. 이런 것 과잉 경호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같은 관점으로 봐야죠. 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과잉이 맞을 수도 있긴 그렇죠. 하겠습니다. 당연히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저는 철저히 해야 되고 경호팀에서도 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그걸로 족한 거지. 그걸 자꾸만 대중들에게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후보에게도 도움이 될까? 그런 의문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로 가보죠. 어제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이 잘했다는 생각은 없다. 그래서 계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과라고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앞서서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90년생 김용태 의원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조금 전에 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됐고 최종 후보로 확정된 이상 김문수 후보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계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뭐 모호하게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 잘못됐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이번 대선에서 또 앞으로 보수 정치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절박한 심정으로 김문수 후보도 탄핵과 관련해서는 진일보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당내 분열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내 분열을 넘어서 더 큰 정치적 지향점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고통스럽게 여긴다니 죄송하다는 건 사과가 아니다. 과거 윤석열식 사과, 지난 대선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그 사과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진정성을 느끼는데 우리가 소위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빨리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이게 늦어지면은 사실 사과의 의미가 조금 희석됩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좀 계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대상과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 정치인들이 사과는 하긴 하는데요. 대상이 뜬금없는 사람한테 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 때 이게 비로소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번에 사과는 너무 형식적이고 말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일보한 스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진일보하고 기대를 했던 것이 너무나도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달 동안 어쨌든 탄핵에 찬성을 하든 탄핵에 반대하든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아스팔트 광장에서 얼마나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까? 이거 저렇게 말 몇 마디로 해결될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천막당사도 쳤고요. 그다음에 당명도 교체하고요. 여러 가지 뭐 전원이 사죄하는 모습 보이고 전국에 현수막도 걸고 최소한 이런 정도의 모습을 형식적으로라도 보였을 때 국민들이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해주시는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대전 현충원에 갔었는데요. 여기서 좀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 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어디 뭐지? 최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나요? 최상병 뭐였냐? 최상병 뭐 밑에 연평해전. 네. 오늘 이제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 일일이 참배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왜 최상병 묘역이 안 갔나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최상병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맥락상 다시 들어보니까 최상병의 묘역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로 또 여러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상병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라 그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가 고문 후유증으로 약간 청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자가 질문한 거를 정확히 듣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최상병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가서 또 참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여러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모습도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이미지 변신 중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유세송이 눈길을 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시작됐으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훔쳐야겠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경쾌하고 빠른 음악 중심으로 사람들이 좀 흥겨워할 수 있는 음악들을 전략적으로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총선 때도 같은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께 귀에 좀 익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유세송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춤을 잘 추시네요. 지금 그 서영교 의원의 파워 댄스네요. 네네. 서영교 의원도 정말 흥이 나가지고 춤을 추시는 것 같고 박선호 의원도 많이 기뻐하시면서 추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박찬대, 교회 오빠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말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정치인이 춤을 또 잘 추잖아요. 그럼 또 어색합니다. 오히려 저 김문수 후보처럼 약간 엇박자가 나고 약간 어색하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이나 청중이 봤을 때는 그게 더 재밌고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춤입니다. 한번 보시죠.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막 뭔가 좀 한 박자가 늦은 것 같지만 저는 절대 창피할 것도 없고 오히려 저는 저런 것들이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보태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춤을 잘 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추고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의 몸치인데 그럼 저도 정치에는 아주 정확한 인물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 의원들은 직접 춤을 많이 추시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직접 또 춤을 추시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이 후보의 온화한 지도자 그런 설파 중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조금 후에 한번 보시고요. 보니까 휴게소를 가기도 하고 뭐 고양이를 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공식 유튜브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온화한 이미지 변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즘 SNS에는요. 화제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 먹는 거, 그리고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안고 쓰다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젊은 세대들, 반려인구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성이라든지 젊은 사람이라든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많은 유권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또 동물을 이재명 후보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정치인은 카멜레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또 진지한 모습도 보이고 또 싸울 때는 또 공격적인 모습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후보님도 소세지를 좋아한다.
후보님도 솔직히 이거 그때 충주 박달재 휴게소였던 것 같아요. 참 저런 주전부리 참 좋아하세요. 그냥 편의점 저렇게 소탈하게 다니는 대통령 여러분 상상해보니 어떠세요? 고양이 말고 후보님이 귀엽습니다. 참 라면 맛있게 드세요.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백발단인데 후보님한테도 후보님 백발로 다시 가시죠. 옆에서 이렇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한때 다시. 저분이 의원님이신 거죠? 네, 이제 모경종 의원인데요. 과거에 이제 의원이 아닌 시절에 이재명 후보를 수행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네,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사실 다소 강한 캐릭터였습니다. 과거 모습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이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목마르고 뭐 배고프고 이럴 때는 갑자기 고구마 먹으면 목 체하잖아요. 그래서 목 좀 축이고 사이다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고구마로 든든하게 배 채우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쏘는 맛을 줄인 사이다로 계속 가기로 해요. 쏘는 맛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본질은 잃지 않고 대신에 내부의 상처는 최소화하고. 안경 태도 좀 바꾸셨나요? 지금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힘 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짧은 쇼츠 형식의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한번 보시죠. Monster on the beat, Debo, any rap. He a freak though, man down, call like Amber Lambs. Tell him breathe, bro. Nella new to the cross, he walk around like Tizo. What's up with these Draconian? Trying to see Compton, the industry can hate me. Marlon, they mama, how many options you really got? I mean, it's too many options. I'm finna pass. 네, 밈을 패러디하고 턱걸이나 훌라후프하는 영상을 올려서 좀 젊은 이미지를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MZ의 맞춤형인가요? 현대 정치는 사실 이미지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사실상 정치 휴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의 진면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가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 경기도 지사로서 어떻게 경기도를 바꿔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알려드리게 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저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신발도 사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 역시 MZ세대를 겨냥한 분위기가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빨강과 파랑이 섞인 운동화, 통합을 강조하는 운동화였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운동화, 2030 세대와 소통 의지를 보인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전 저 빨간 점이 있다고 해서 한강물에 소금 한 스푼 넣는다고 그 짜지나요? 지금 민주당이 진보 보수 다 아우르는 보수의 영역까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비근한 게 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내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진정성을 쉽게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올해 40세 된 이준석 후보는 정작 이런 노력은 안 하네요. 저 운동화가 일단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저 신은 운동화가 얼마나 인기 있고 저거 신는다고 20대, 30대가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구한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끈이 지금 파란색인데 앞으로 선거도 끝나면 저 파란 끈도 빨간 끈으로 좀 바꿔야지 저렇게 한강물에 소금 탄다고도 안 짜진다 저런 지적을 안 받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은 중도 보수를 지향하면서 이 국민 전체, 그러니까 절반이 아니라 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이번에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마무리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유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유세전이 이렇게 운동화, 다방면으로 본격화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배우자들도 공식석상의 한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불교 행사에 참석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일단 두 사람 간의 인연이 있었죠.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일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고 당시에 인연을 또 소재로 해서 덕담도 주고받고 했는데 마냥 훈훈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자리 배치를 두고 좀 묘한 신경전이 있었다면서요? 자리 배치가 원래 같은 테이블로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다른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훨씬 더 흡족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자리가 옮겨졌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불편하더라도 같이 테이블에 앉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두 분들도 남편들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두 분 역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소 불편한 자리더라도 다음에 저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반드시 같은 자리에서 좀 이야기도 하고 서로 추억을 좀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국면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손을 맞잡는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 자리가 묘했던 게 어제가 바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날이었습니다. 1심과 같은 150만 원의 벌금형이 유지가 됐습니다. 곧바로 상고의 뜻을 밝힌 것 같고 국민의힘 측은 또 바로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자 어제 보셨듯이 공식 행사를 함께했던 두 여사는 한때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였던 공통 분모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설란영 여사가 지역 당협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이 대목에서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도지사하면서 1,400만 우리 경기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법카로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저는 관용차를 타지 않아요. 공적인 일 외에는 제가 운전합니다. 제사상을 법카로 마련하지 않아요. 남편의 이름 속자에 혹시라도 저는 누가 되지 않게끔 저 나름대로 예를 썼답니다. 지난 4월 30일이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 상황은 아니었고 경선 중이었는데 법카, 관용차 누군가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건 좀 분명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네, 저런 지적 같은 거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10만 4천 원의 밥값, 본인 밥값을 포함했고 또 본인 밥값을 따로 내는데 과연 그것을 법카로 결정한 걸 알았을까? 비정치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히려 6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다음에 샤넬백 이런 명품백을 2번이나 받았다는 정황, 그리고 모친과 함께 주가로 23억을 벌었다는 정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한 다음에 또 이런 것을 지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또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본격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배우자들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제 불이 붙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내 눈을 눈을 바라보니까 입술에다가 뚝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많은 데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얼굴만 화작거리고 말았죠. 허경영이 갈수록 더 담대해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재림 예주라고 그러고 가면 갈수록 배짱이 더 커진다고 할까? 처음에 3천억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2천억, 그 다음에 1,000억. 이 말이 됩니까? 이 허경영을 고소 안 할 테니까 자기들이 달라는 돈이야. 아니 허경영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몇천억을 줍니까?
성추행 혐의는 계속해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있을 수 없는 거지. 고소인들이 몇 년간 저를 공갈한 증거가 다 있는데 거짓말을 한 고소인 측과 고소인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겠습니다. 나는 성추행한 적이 없습니다.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대선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했던 인물이죠. 네, 이분의 이야기 근황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 박진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최정화 대중문화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참 이 대선 때마다 한켠에서 화제거리를 또 만들어 왔던 허경영 대표인데 이맘때면 소식이 궁금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다.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이분에게 신청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른 일들로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경찰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혐의는 일단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사기,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팔고 있는 우유라던가 과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영성식품이다라고 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매겨 팔았다라는 영성식품이 혐의. 이제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검찰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제 하나로 또 처리를 한다는 방침인데 이 고소장이 제출된 게 이미 시간이 좀 지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기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재작년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여기다가 준강제추행 혐의가 작년에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하늘궁이다라는 곳에서 지금 함께 무슨 그런 사업 같은 부분들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판매하는 이 식품을 먹으면 건강이 다 나아질 것이다. 예. 내가 판매하는 이 우유, 이 과일들은 썩지도 않는다. 이렇게 허물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3억 원 이상의 어떤 금품을 착취했다라는 혐의를 현재로서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준강제추행 혐의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에게 영적인 치유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불필요한 그리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한 지금 수사, 지난해 이미 이 하늘궁을 비롯해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졌고요. 광범위하게 수사 진행 중입니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 일단 허 대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고 여기에 더해서 고소인들에 대한 어떤 음모론,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허경영 대표 측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금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허경영 대표 측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이 하늘궁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략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고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변호인 선임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지 같은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문제를 일단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21대 대선 후보 명단에 허 대표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 단순히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된 발언들이 있었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지난 대선 때 말했던 이 파격적인 허위 발언 때문에 이미 피선거권을 잃었잖아요, 박진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약으로 대중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었던 허 대표. 하지만 2034년까지 허 대표를 선거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지난 2022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TV 연설 방송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정책 보좌관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1, 2심 법원은 이는 명백한 허위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요. 예.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요. 형이 확정된 기일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이 올해 4월에 판결이 났거든요. 확정이 돼서 따라서 허 대표는 10년 뒤인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는데요. 본인 주장대로 1950년생 그러니까 74살의 나이인데 84살까지는 선거에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난 대선 때의 발언 때문에 이번에 피선거권을 잃어서 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피선거권 박탈이 또 처음이 아니고 또 파격적인 발언이 이번 발언만은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2007년도입니다. 제 17대 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은 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라던가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당선 취임 만찬에 내가 한국 대표로 이 참석을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이번 대선판에서는 바로 이 때문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국민 오빠죠. 트롯 가수 남진 씨가 별언간 그 이름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속사의 공지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수 송가인 씨에 이어서 또 이제 사칭 범죄입니다. 수법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이 사칭 범죄가 참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소속사에서 12일입니다. 홈페이지에 이 같은 글을 올렸어요. 5월 10일 가수 남진님이 창원 콘서트 후에 뒤풀이를 한다라는 식당 예약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다. 그러니 네. 이 전화를 받은 분들은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가수 남진님은 콘서트 후 어떤 뒤풀이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못 받기도 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칭범이죠. 이 남성 B 씨가 사실은 소속사 직원으로 이 소개를 하면서 식당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회사 방침상 예약금, 입금이 당장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결제는 회식 당일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10일 오후에 또 실제로 창원에서 이 남진 씨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네. 거예요. 그 인간의 이 식당들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당 측인 A씨 측은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요. 음식을 준비한 뿐만 아니라 밤 늦게까지 우리 식당에 남진 선생님이 오신다라면서 네. 이 포스터도 제작하고 꽃다발도 준비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상당했겠어요. 네. 이제 사기칠 때 중요한 게 진심이라고 하잖아요. 적절한 또 진실이 또 사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피해 금액이 굉장히 상당히 수법을 통해서 어떤 걸 또 편취한 건가요? 네, 술값만 무려 4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조가 가능했냐면요. 일단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한 20명 가량이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음식만 20인분 이상이 준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앞서서 술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술값이요. 네, 이 사칭범이 식당 측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진 선생님 그리고 다른 트로트 가수 후배인 조정민 씨를 위한 이 290만 원짜리 위스키 한 병 그리고 병당 88만 원에 달하는 이 와인을 좀 준비를 해달라. 예. 그리고 이 와인은 2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와인과 위스키를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당에서는 우리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사칭범이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조건 당일에 우리가 결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 충북 괴산 소재의 이 C 업체 대표 명함을 또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 식당 측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큰 고객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47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고 술까지 예약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이 사칭범이요. 연락을 또 하는 거예요. 일이 생겨서 회식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전화도 아니에요. 문자 한 통을 끝으로 연락을 아예 끊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술을 미리 사놨다고 했잖아요. 술값 역시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먼저 결제한 금액이 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가 이루어진 거군요. 궁금한 게 이제 노쇼 범죄라고 하면 자영업자들에게 그냥 이제 장난 전화 걸어서 피해 끼친다 이 정도의 인식이 강한데
이건 실제로 이제 금전을 좀 편취하는 그런 수법으로 또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노쇼 범죄도 더 지능화되고 있고 고도화된 수법으로 지금 상행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한 장난 전화처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가해자가 어떤 대규모의 예약을 걸어놓고 방문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이득을 보는 건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노쇼 피해를 보는 건 오히려 업주들, 식당들에 불과했고 가해자는 어떤 별다른 이득을 보는 것도 없는데 네. 단순히 장난에 아니면 분풀이에 이런 일을 벌였다면요. 요즘은 수법이 조금 더 진화했습니다. 예. 대규모로 예약을 하면서요. 앞선 사례처럼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 예약을 받은 이 소상공인분들 식당 입장에서는 이 예약 꼭 유지하고 싶으니까 주류를 다른 곳에서 미리 구매해 둔다든지 원하는 물품들을 먼저 식당 측에서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가해자가 중간에서 이 물품만을 탈취해가는 그런 수법으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진화하는 수법에 맞춰서 이에 대한 수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있었다는 대목이 가장 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걱정이 되는 거. 피해를 본 식당이 이곳 한 곳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 몇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공유했고 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박진아 아나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연예인의 유명세를 노린 사칭 사기 수법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이 생겨서 못 갑니다 라면서 취소를 하고 노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온라인상에서 이런 피해 사실을 점주가 알리자 창원 지역에서 여러 자영업자들이 같은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11일 기준으로 같은 사건이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모두가 남진 콘서트 뒤풀이다라는 이유로 예약을 받고 음식을 잔뜩 준비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경찰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한 건 한 건이 매출 하나하나 정말 좌우하는 민감한 변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액은 체감하는 게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있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반복이 되면 일단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문제지만 지금 사칭에 본인의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고 있는 연예인들 이미지에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사실 노쇼가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 방해죄 같은 부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계,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건데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되려면요. 애초에 방문하지 않을 의사로 예약을 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처벌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만 요즘은 이 진화하는 수법에 따라서 수사 기법도 발전하고 있어서 영업 방해로의 처벌도 가능하고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차례처럼 물품 대금 같은 부분을 미리 요청을 했다면 이는 사기로서도 규율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또 유사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울러 자영업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뉴스로만 그 안타까운 근황을 전해드렸던 분인데 SNS를 통해서 가수 구준엽 씨의 근황이 또 알려졌습니다. 아내 서희원 씨와의 안타까운 사별 이후에 약 100일 만의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서희원 씨 대만 배우죠. 이 서희원 씨가 지난 2월에 일본 여행 중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고 이 같은 시간이 흐른 건데요. 구준엽 씨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이 서희원 씨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사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안에서 보시다시피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주 수척해진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 어떻게 공개가 됐냐? 서희원 씨의 이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사진과 글을 올린 겁니다. 올해 어버이날은 마음이 아프다. 사위는 점점 더 마르고 있다. 내가 이 딸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니까 둘째 딸이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AI 영상을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 구준엽 씨의 모습인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많은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봐도 이제 꽃다발에 뭐 어버이날 축하라고 하니까 이게 웃으면서 좀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될 날인데 단순히 언뜻 봐도 표정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저희가 아침에 제작진하고 같이 이거 사진 보고 정말 너무 많이 마른 모습 때문에 많이 놀라기도 했고요.
구준엽 씨 하면 워낙에 또 건강의 아이콘이기도 한데 거의 뭐 쇄골과 목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살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무려 12kg이나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웃지 못하고 힘없는 구준엽 씨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돌고 돌아서 만난 인연이었잖아요. 팬들도 함께 아파하고 속상해했습니다. 네. 수척해진 모습이 안쓰럽다. 얼굴이 반쪽이 됐다. 구준엽 씨 힘내시라라는 응원의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런 누리꾼의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삶인 사라진다. 삶인 사라져.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다룬 에피소드에서 다룬 대사인데요. 예. 구준엽 씨 삶인 사라진다라는 폭삭 속았수다 대사처럼 살아봐요라는 응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슬픔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다. 저희로서는 뭐 달리 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 알려지고 있는 근황 중에 하나, 고 서희원 씨의 남편, 대만 배우 왕소비 씨로 알려져 있는데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인데 이번에 최근에 재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남이 된 사람의 재혼 소식을 왜 알려주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유산 문제도 있고 이 왕소비 씨와 서희원 씨의 자녀를 또 구준엽 씨가 실제로 함께 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일단 10일 외신에 따르면요. 이 전 남편이 왕소비 씨 오늘 5월 17일에 한 인플루언서 결혼을 합니다. 이번에 결혼하는 인플루언서는 18살 연하라고 하고요. 이미 혼인신고를 마쳐서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왕소비 씨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네.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재혼 예식에 이 서희원 씨와 왕소비 씨 사이에 일남일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참석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싶어요. 네.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더 취재를 해봤는데요. 자녀 양육권이라던가 뭐 유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 양육권은 전 남편인 이 왕소비 씨가 가져가서 아이들을 지금 기르고 있는, 그러니까 키우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유산 같은 경우는 구준엽 씨 그리고 두 아이가 3분의 1씩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아이들 유산 부분은 왕소비 씨가 18살이 아이들이 될 때까지 재산 관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대만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걸 두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뭐 시기적으로 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구준엽 씨 유족 모습 같이 보면서 씁쓸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상심증후군이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건강 생각해서라도 얼른 기운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